78쪽에 보면 접선 및 지름 가속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원어로는 접선하면 이제 텐젠셜이라고 쓰죠. 그죠? 탄젠트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지름 가속도인데, 그러면 지름 가속도, 좀 전에 구심 가속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심 가속도라 그랬는데, 갑자기 지름 가속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방향을 어디에 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 하면 C가 이제 센트리피탈 해갖고서 이제 AC에서 구심 가속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의 중심을 향하도록 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AR이라고 하는 지름 가속도는 뭐냐면 그 구심 가속도의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림이 조금 이제 여기가 AR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요 벡터의 방향을 보면 이건 구심 가속도하고 사실은 같은 방향인데 요 그림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림이.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했었을 때는 AC가 R분의 V제곱이고 이렇다 그럼 보통 우리가 구심 가속도 하면 이제 원운동을 할 때 등소 원운동을 할 때 이제 원의 그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심을 향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요게 이제 C가 되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뭐 마이너스라고까지 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이제 설명이 좀 그래요. 그림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보통 이제 지름 방향 하면은 사실은 어떤 게 지름 방향인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반지름이잖아요. 이 반지름이 증가하는 즉 바깥으로 뻗는 방향이 이제 지름 방향이고 그게 이제 지름 방향으로의 가속도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원운동에서의 구심 가속도는 이 방향이니까 AC고 뭐 지름 방향이다 그러면 이제 AR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구심 가속도를 지름 가속도의 방향을 기준으로 표시하면은 이제 이 지름이 증가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좀 이 설명이 좀 안 맞아요.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서로 반대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AR이 이 방향이면은 구심 가속도는 이것의 반대니까 이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근데 원운동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원운동이 이루어질 때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원궤도의 중심을 향하는 이런 방향이 이제 AC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되니까는 AC의 방향도 이렇게 돼야죠. 그죠? AC나 AR이나 이 방향 자체가 AC가 돼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AR과 AC가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을 향했으면은 이 가속도가 AC가 돼야 되고 AR은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와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AR이라고 본다면은 이 AR 벡터와 AC 벡터는 같은 크기의 방향이 정반대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책이 내가 보기에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반지름 방향이다. 반지름 방향인데 구심 가속도는 하여튼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의 가속도니까 뭐 그거를 갖다가 뭐 지름 가속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두 개는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제 이퀄이 돼야 되는데 굳이 또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바람에 그래서 좀 이제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만 보면은
요 그림만 보면은 지름 가속도나 구심 가속도나 같은 건데 여기는 또 마이너스로 해갖고서 혼란스럽게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여기 AR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AC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원운동에서는 구심 가속도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은 좀 설명이 저자들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이렇게 했는지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굳이 지름 가속도란 말은 안 써도 되고 그냥 구심 가속도 이렇게 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이렇게 구심 가속도가 있고 원의 중심을 향하는 구심 가속도가 있고 이제 이 접선을 이제 요 원의 접선을 향하는 접선 가속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접선 방향의 가속도니까 접선 가속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궤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죠? 원궤도를 유지하려면은 이 물체가 가지는 접선 속도는 일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접선 속도의 크기는 접선 속도 벡터는 달라지지만은 접선 속도의 크기는 일정해야지만이 이것이 원운동이 되고 그때 똑같은 접선 속도의 크기를 표현할 때 우리는 등속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원운동이 되려면은 모든 점에서의 속도 벡터의 크기가 똑같아야지만이 이제 원궤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궤도를 돌다가 이게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접선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죠? 접선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겼으니까 접선 방향으로의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벡터의 크기가 똑같다가 요 점에서 갑자기 가속도가 생겨서 결국은 이제 접선 속도의 크기가 이것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요 원궤도에 있지 않고 삐져나가죠. 이렇게 삐져나가는 그런 궤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달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970년대에 많이 이제 인류를 보냈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도 물론 이제 달 탐사선은 가고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무인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내냐면은 여기가 이제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에서 이제 우주선을 올려요. 올린 다음에 등속 원운동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느 시점에선가 요 달이 이쪽에 있으면 하여튼 달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위치에서 그 이제 우주선에 로켓을 분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접선 속도를 변화시켜 주면은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원궤도를 유지하지 않고 원궤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로부터 탈출을 해서 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궤도가 지금 여기 이런 궤도예요. 이런 궤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궤도가 있었어요. 이런 궤도가 있다고 하면 도대체 이거는 어떤 그 특징을 가지느냐? 보면 이제 요 궤도 중에서 요 원에 접하는 어떤 점이 있겠죠. 그죠? 접하는 이런 점이 있는데 요 점에서부터 원궤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원궤도에서 빗나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점에서 접선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점에서는 원에 가까운 어떤 그런 궤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점에서의 총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는 서로 수직하니까 이 전체 가속도 A의 이제 방향은 요 두 벡터를 합성한 벡터가 되고 그리고 그 벡터의 크기는 바로 두 벡터의 크기에 제곱해서 스퀘어 루트 해준 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요 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점에서
요 점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운동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T가 있으니까. 그죠? 요 점에서 쭉 가다가 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요 점에서 이제 접선 가속도가 이제 요 방향으로 생긴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접선 속도가 여기서는 이제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가속도 때문에 접선 속도가 증가했는데 지금 접선 가속도가 요 방향으로 생기니까 그러면 접선 속도 이쪽 방향으로의 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요 궤도에 접하는 접선 속도는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반대로 지금 가속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접선 속도가 이제 원래 쭉 증가하다가 또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은 약간 가다가 궤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쭉 가야 되는데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꺾여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꺾이는 그 순간에 요 가속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접선 방향으로 이쪽으로, 즉 아까는 속도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의 가속도였는데 이제는 속도가 감소하는 방향 쪽으로의 가속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원의 일부로 볼 수 있으니까 요 점에서 이렇게 원을 접하게 하면은 요 점에서의 구심 가속도는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총 가속도는 요 두 개의 벡터합인 요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또 마찬가지로 궤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다가 또 이제 한번 쭉 가는 게 아니라 쭉 이제 저기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이제 꺾임이 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저기 가속도가 또 작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원궤도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요 점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반지름이 굉장히 큰 원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큰 원인데 큰 원에서 이제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쪽에 이제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 궤도가 이 큰 원에서 벗어나서 접선 방향으로 이제 궤도가 바뀌는 이제 그런 새로운 궤도를 갖는 그런 운동이 되고, 그때 총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구심 가속도 제곱 더하기 접선 가속도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문제는 이제 이그젬플 4.6에 거기 79쪽에 고개 넘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크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 숫자를 이제 대입해 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 가기 전에 이제 퀴즈가 거기 저기 퀴즈 4.5가 있죠. 퀴즈 4.5. 퀴즈 4.5에 이제 보면은 한 입자가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그 속력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다음 중 입자의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가 평행한 경우는 어느 것인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속력이라고 하면 속도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데 이제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가 평행한 경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1번을 봅시다. 이제 페이스가 서큘러가 되면 이건 가속도 벡터가 속도 벡터와 평행할 수가 없죠. 그죠?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와 같은 원궤도가 되면은 속도 벡터는 접선 방향이고 가속도 벡터는 이거의 수직한 원의 중심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가 평행, 이건 평행이죠. 평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운동, 이거는 맞죠. 우리가 앞에서 1차원 운동 할 때 1차원 운동에서 보면은 이제 뭐 v 제곱 마이너스 v 이제 vf 마이너스 vi의 제곱은 2배의 등가속도 시에 a 곱하기 xf 마이너스 xi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속도 벡터나 가속도 벡터나 다 같은 선상에 있죠. 그죠? 1차원 직선상에 있죠.
그렇게 해서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가 평행한 경우는 바로 이제 이런 경우고, 패러볼릭 포물선의 경우는 뭐였죠? 평행하지 않죠. 예를 들어 포사체의 운동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지평면에 대해서 각도를 가지고 쏘아 올리면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뭐 속도 벡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작용하면은 y 방향의 속도는 이렇게 증가하고 x 방향의 속도는 변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전체 속도 벡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속도 벡터는 이렇게 이제 비스듬한데 가속도 벡터는 바로 수직하니까 두 개가 평행하지 않죠. 그죠? 거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1차원 운동의 경우에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앞에 보기 중에서 입자의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가 경로 위의 모든 지점에서 수직인 경우는 어느 것인가?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가 지금 다 있어요. 다 존재하는데 그 속도의 크기가 증가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가 수직인 경우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은 원운동의 경우에는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가 수직하죠. 그죠? 원운동의 경우에 이제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구심 가속도 벡터가 있고 속도 벡터는 접선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직했어요. 수직했는데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속도가 일정할 경우죠. 그죠? 속도 벡터의 크기가 일정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원운동이 되려면은 속도 벡터의 크기는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냐면 속도 벡터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속도 벡터의 크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과연 원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없죠. 좀 전에 그랬잖아요. 속도 벡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원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벗어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속도 벡터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가 퍼펜디큘러한 경우가 있느냐? 그건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속도 벡터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이제 구심 가속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접선 가속도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접선 가속도 AT가 있고 AC가 있어서 이 가속도 벡터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는 더 이상 수직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이제 이 원궤도 서큘러한, 그러니까 이 원궤도 상의 일부를 이렇게 원의 일부를 갖다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 벡터가 변화하면은 원의 일부를 움직이다 완전히 원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삐져나가는 거죠. 근데 요 부분에서는 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원의 일부를 운동하고 있는데 속도 벡터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가속도 벡터, 전체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는 더 이상 수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접선 방향에 가속도 벡터가 생겨서 이제 전체 가속도 벡터가 이제 구심 가속도와 같은 원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가속도 벡터와 속도 벡터는 수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니고, 스트레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 벡터가 수직하다,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패러볼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패러볼라의 경우에 아까도 봤지만은 이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가 속도가 지금 이제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평행할 수가 없죠. 포물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속도 벡터는 이제 x 방향은 일정하고 뭐 가속도 이제 y 방향은 이제 속도가 이제 증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속도 벡터가 생기는데 가속도 벡터는 항상 이게 수직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두 개가 이제 수직할 수가 없죠. 그죠? 이 벡터, 요 속도 벡터하고 이 가속도 벡터는 수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4.6에 보면 고개 넘기 있죠. 고개 넘기를 보면은 그 언덕이 이렇게 이제 그 언덕이 하나의 그 원의 일부인 거죠. 원의 일부고 이 원의 그 중심까지의 거리 즉 반지름이 500m라는 거예요. 반지름이 500m인 요 궤도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 원의 일부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있을 때 그때 그 속도 벡터는 이제 항상 접선 방향이니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게 되고 그 크기가 이제 6m/s예요. 그렇게 돼요. 그럴 때에 이제 이 전체 가속도 벡터의 이제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이제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접선 가속도가 있고 이제 이 문제의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구심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구심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데 구심 가속도가 이제 r분의 v 제곱이니까 그래서 r은 요 언덕이 요거 이제 반지름 500m인 원의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순간에 그 접선 속도가 6m/s니까 이제 우리가 요때 이제 구심 가속도 벡터 즉 이 방향으로 향하는 구심 가속도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접선 가속도가 있으니까는 전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이쪽으로 이제 접선 가속도 AT가 있으니까 이 둘을 합친 이제 전체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심 가속도를 구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요 지름 가속도하고 구심 가속도하고 굳이 이제 그렇게 혼동할 필요 없이 그냥 구심 가속도라고 해도 그냥 이제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거는 조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쓴 대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뭐 근데 우리가 보통 구심 가속도라 그러지 뭐 지름 가속도란 말은 잘 쓰지를 않는데 번역을 그냥 그렇게 이제 구심 가속도의 그 어떤 그런 그 것과 그 뭐 다른 맥락에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하여튼 뭐 두 개를 굳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여하간에 이제 구심 가속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방향 다시 말해서 이제 원의 중심이 있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AR이고 이게 플러스라면은 구심 가속도는 이거의 반대니까 이제 이쪽을 플러스 보호로 한다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보호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구심 가속도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구심 가속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값을 갖다가 이제 구해주면 되죠. R은 500m고 V가 6m/s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금 0.07이다. 그래서 요거죠. 요 방향으로 요게 바로 이제 아랫 방향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0.07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다음에 접선 방향으로 가속도가 이제 0.3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가속도는 이제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 취해 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 가속도와 수평 방향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 AT 요거 0.3분의 AR 0.072,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각도가 이제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이와 같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고, 이와 같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평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요 계산해 주면 13.5도다 이제 이런 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굳이 지름 가속도란 말을 썼는데 뭐 그거에 그렇게 막 여기 심각하게 연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했던 구심 가속도와 이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